하느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평생 착하게만 살려고 했는데,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은 답해주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정자 밖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부부가 우산을 쓰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여자는 보온통을 들고 있었고 남자는 작은 의자와 비닐봉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어떡해요? 감기 걸리겠어요.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아요? 이런 날씨에 젖은 옷 입고 앉아 계시면 큰일 나요. 여자는 보온통을 열더니 뜨거운 국밥을 그릇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정자 안을 가득 채웠어요. 춥죠? 배라도 채워요. 정수는 놀라서 손을 저었습니다. 마음은 간절했지만 체면이 서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모르는 분한테 어떻게 이런 걸 받아요? 그러나 국밥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는 정순의 배를 더욱 울렸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사실 어제부터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어요. 모르는 사람이라뇨? 이렇게 만났는데 무슨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자도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오술래 박만식이에요. 근처에서 작은 국밥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술래는 국밥 그릇을 정순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그릇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정순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본 기억이 없었거든요. 은혜 아니에요. 인연이에요. 인연이라니,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만난 사람들을 인연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정순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말이었어요. 정순은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떠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몸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따뜻함을 느낀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후로는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렸거든요. 이웃들도 친척들도 심지어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까지도요. 정수는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따뜻함을 느낀 게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비가 내리기 시작한 오후 3시, 이정수는 은행 앞 자동화기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든 통장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이 통장마저도 결국 배신할까봐 두려웠죠.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도 떨렸어요. 화면이 깜빡이더니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정수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잔액 영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게 이제 이 통장뿐이네. 그것도 텅 비었네. 정순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비를 피하느라 바빴고 아무도 쪼그리고 앉아있는 60대 여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죠. 남편 박철수가 사업에 실패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곧 회복될 거라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빚쟁이들이 집으로 몰려왔고 가게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아들 민수는 연락이 끊긴 지도 벌써 2달째였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렇게 됐는데 왜 전화 한 통 안 하니? 정수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의 번호를 누를까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전화했을 때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엄마, 저도 제 살기 바빠요. 좀 알아서 해보세요.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비가 점점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이 나온 정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도 이제는 없었거든요.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어졌어요. 가난이 전염병인 것처럼 사람들이 피해갔습니다. 겨우 찾은 곳은 근처 공원의 작은 정자였습니다. 평소에 산책하며 자주 들렀던 곳이었어요. 행복했던 시절에는 남편과 함께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기도 했던 추억의 장소였죠. 정자 안벤치에 앉은 정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비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절망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고 머리카락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감기라도 심하게 걸려서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느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평생 착하게만 살려고 했는데.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은 답해주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정자 밖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부부가 우산을 쓰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여자는 보온통을 들고 있었고 남자는 작은 의자와 비닐봉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어떡해요? 감기 걸리겠어요. 여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정수는 당황해서 일어서려고 했지만 힘이 없어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괜찮습니다. 곧 그만둘게요. 뭐가 괜찮아요? 이런 날씨에 젖은 옷 입고 앉아 계시면 큰일 나요. 여자는 보온통을 열더니 뜨거운 국밥을 그릇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정자 안을 가득 채웠어요. 춥죠? 배라도 채워요. 정수는 놀라서 손을 저었습니다. 마음은 간절했지만 체면이 서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모르는 분한테 어떻게 이런 걸 받아요. 그러나 국밥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는 정순의 배를 더욱 울렸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사실 어제부터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어요. 모르는 사람이라뇨. 이렇게 만났는데 무슨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자도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오순례, 박만식이에요. 근처에서 작은 국밥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례는 국밥 그릇을 정순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그릇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정순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본 기억이 없었거든요. 은혜 아니에요. 인연이에요. 박만식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연이라니,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만난 사람들을 인연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정순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말이었어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떠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몸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따뜻함을 느낀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후로는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렸거든요. 이웃들도 친척들도 심지어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까지도요. 정수는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따뜻함을 느낀 게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오순례와 박만식의 집에서 하루 더 머물게 되었어요.
하루만 쉬어가라던 말이 이틀, 사흘로 늘어났습니다. 정수는 미안한 마음에 집안일이라도 도우려고 했지만 오순례는 손사래를 치며 말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손님인데 어떻게 일을 시켜요? 하지만 정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부지런히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몰래 설거지를 하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개었어요. 오순례가 발견할 때마다 타박을 했지만 정수는 계속했습니다. 정순 씨는 참 부지런하시네요. 박만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쑥스러워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몸이 근질근질해서요. 사실 정수는 이 부부가 왜 자신에게 이렇게 잘해주는지 궁금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배웠거든요. 특히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는 더욱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자기 살기에 바쁜데 이 부부는 달랐습니다. 셋째 날 아침 오순례가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순 씨, 우리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정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부탁쯤은 당연히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식당 일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자리를 제안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제가요? 저는 식당 일 해본 적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손님 맞이하는 정도예요. 박만식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둘만으로는 버거워서요. 나이도 들었고 해서 말이에요. 정수는 망설였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컸지만 자신이 과연 도움이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급여는 많이 드리지 못하지만 숙식은 해결해 드릴게요. 오순례의 말에 정수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는 상황에서 이보다 좋은 제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마워요, 정순 씨. 오순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정수는 술래네 국밥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게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테이블이 6개 정도 있는 소담한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오순례의 손길이 곳곳에 느껴졌어요. 첫날은 서툴렀습니다. 그릇을 깨뜨릴 뻔하기도 하고 주문을 잘못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오순례와 박만식은 화내지 않고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도 처음에는 많이 헤맸어요. 며칠이 지나자 정순도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도 정순을 반겨주었어요. 특히 단골 할머니들은 정순을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네요. 반가워요. 아이고,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정수는 오랜만에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식당은 그리 붐비지 않았어요. 하루에 손님이 10명 정도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는 임대료도 못 낼 것 같았는데 오순례와 박만식은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손님이 많지 않아도 괜찮으신가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순례의 대답은 더욱 의아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면 왜 식당을 하는 걸까요? 그럼 왜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과 만나는 게 좋아서요. 외로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박만식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긴 했어요. 이 작은 식당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혼자 사는 노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수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오순례와 박만식이 자신에게 유난히 다정하다는 것이었어요. 다른 직원을 대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마치 가족을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정순이 용기 내어 물었습니다. 왜냐고요? 좋은 사람이니까요. 오술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정수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점점 이 부부에게 마음을 열어갔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인정을 느꼈거든요. 집도 없고 가족도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이런 인연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이런 인연이라도 붙잡고 싶었어. 외로웠거든. 정수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오순례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순 씨, 혹시 우리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요? 무슨 부탁이요? 나중에 우리 없을 때 말이에요. 오순례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뭔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 가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말이에요. 오순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이별을 예고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순례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이 좋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이 부부가 자신에게 숨기고 있는 커다란 비밀이 있다는 것을요. 일주일 후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나왔습니다. 오순례와 박만식이 보이지 않아서 이상했어요. 늘 정순보다 먼저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식당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디 가셨을까? 정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불을 켰습니다. 혹시 몸이 아프신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요즘 오순례가 자주 기침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박만식이 혼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오순례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정순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박만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갑자기 왜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어젯밤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의사 말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요. 박만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순도 할 말을 잃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해 보였는데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봐야죠. 아니에요. 순례가 정순 씨를 보고 싶어 해요. 오늘 오후에 함께 가요. 박만식은 힘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수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하루는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손님도 거의 오지 않았고 박만식은 말없이 앉아만 있었어요. 정수는 혼자서 가게를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병원에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박만식과 함께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오순례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하지만 정순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순 씨 왔네요. 어머님,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정수는 오순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괜찮아요. 나이 들면 이런 일도 있는 거죠. 오순례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몸이 많이 안 좋다고 하네요. 오순례는 자세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정순 씨, 잠깐 둘이서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순례가 박만식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만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을 나갔어요. 오순례는 침대 옆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순이 본 것 중에 가장 두꺼운 봉투였어요. 이걸 받아요. 이게 뭐예요? 정수는 봉투를 받기를 망설였습니다. 이 안엔 유언장이 있어요. 우리가 떠나면 이걸 그대로 실행해줘요. 정수는 깜짝 놀라서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은 괜찮아지실 거예요. 유언장이 무슨. 정순 씨, 제발 받아요. 이게 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오순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어쩔 수 없이 봉투를 받았어요. 하지만 전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어머님께 받은 것만 해도 너무 많은데. 당신은 우리한테 빚진 거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빚졌죠. 오순례의 말을 정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뭘 해줬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때 되면 이해하실 거예요. 오순례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순의 손을 꼭 잡고 있을 뿐이었어요. 약속해요. 우리가 없어도 혼자 힘내서 살아가겠다고 약속해요. 어머님, 정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좋은 분을 이렇게 보내야 한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로부터 며칠 동안 정수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오순례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말도 잘 못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새벽 박만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순 씨 순례가 떠났어요. 전화를 받은 정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까 믿을 수 없었어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박만식과 정순밖에 없었거든요. 몇몇 단골 손님들이 와서 조문을 했지만 대부분 정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정수는 오순례가 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제 열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봉투 안에는 유언장과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서류도 있었고 통장도 있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오순례의 글씨였어요. 정순 씨에게 우리의 죄를 당신이 대신 씻어주오. 정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무슨 죄를 자신이 대신 씻는다는 걸까요? 유언장을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오순례와 박만식의 모든 재산을 정순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어요. 집도 가게도 통장의 돈도 모두 정순 것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정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큰 재산을 자신 같은 사람에게 남길 리가 없었거든요. 분명 뭔가 착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류는 모두 합법적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인증도 받았고 증인 서명도 있었어요. 정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쁜 마음보다는 의아한 마음이 더 컸어요.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걸까요? 이틀 후 정수는 박만식과 함께 오순례의 유품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박만식은 오순례가 떠난 후 완전히 기가 꺾인 것 같았어요. 말수도 줄었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혼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순례 없이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박만식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클까 싶어서 정순도 마음이 아팠어요. 오순례의 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정리정돈을 좋아했던 오순례다운 모습이었어요.
옷장 안에는 옷들이 색깔별로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서랍도 물건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순례는 참 깔끔했어요.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박만식이 아내를 그리워하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속옷과 양말들이 있었고 두 번째 서랍에는 화장품과 액세서리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정수는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뭘까요? 정순이 상자를 들어보이자 박만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상자네요. 순례가 혼자만 간직했던 것 같아요.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오순례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었어요. 친구들과 찍은 사진,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정수는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오순례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환하게 웃는 모습이 지금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서 이상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오순례가 어떤 남자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둘이 어깨를 맞대고 있는 모습이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시절 남자친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정수는 사진을 더 가까이 가져다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정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사진 속 남자는 자신의 남편 박철수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지만 틀림없었어요. 그 특유의 눈웃음과 코 모양까지 똑같았습니다. 정수는 믿을 수 없어서 사진을 몇 번이고 다시 보았습니다.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볼수록 확실했어요. 분명히 자신의 남편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남자가 누구죠?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박만식에게 물었습니다. 박만식은 사진을 받아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어르신, 이 사람 아세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순례 친구인가 보네요. 박만식의 대답은 어색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수는 다른 사진들도 뒤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을 발견했어요. 이번에는 박철수와 오순례가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걷는 사진이었습니다. 완전히 연인의 모습이었어요. 어르신,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진들을 보면 그냥 친구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정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박만식은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순례와 그 사람이 사귀었던 걸 말이에요. 정수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남편이 오순례와 사귀었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사귀었다는 거예요? 30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순례가 저와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결혼 전이라고요? 네, 하지만 결혼 후에도 가끔씩 만났어요. 박만식의 말에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만났다는 건 불륜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어르신은 아셨으면서도 가만히 있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했거든요. 순례를 너무 사랑해서 보내줄 수 없었어요. 박만식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혼란스러웠어요.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여자가 바로 자신에게 그렇게 잘해줬던 오순례라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저희 부부가 힘들 때 도와주신 것도 죄책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순례가 항상 미안해했거든요. 정수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왜 오순례가 자신에게 그렇게 잘해줬는지, 왜 유언장에 우리의 죄를 당신이 대신 씻어주오라고 적혀 있었는지 말이에요. 정수는 유언장을 다시 꺼내서 읽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놓쳤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정순 씨에게 모든 재산을 남긴다. 그건 보상이 아니라 사죄다.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에 대한 우리의 사죄다. 정수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들이 오순례와 박철수였다는 뜻이었거든요. 남편의 사업 실패도, 집을 잃은 것도, 아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도 모두 이들의 불륜 때문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날 이렇게 만든 사람들한테 사죄라니? 정순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고마움이 모두 배신감으로 바뀌었어요. 정순 씨, 진정하세요. 박만식이 말했지만 정순은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진정해요? 제 남편을 빼앗아간 사람이 저에게 동정을 베푼다고요? 정수는 사진들을 집어던지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박만식의 부르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길거리에 나선 정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허탈했어요.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정수는 오순례의 집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유언장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지만 말이죠. 오후 2시쯤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순이 문을 열자 남자가 인사도 없이 들어왔어요. 당신이 이정순 씨군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박도진입니다. 오순례의 조카예요. 정수는 놀랐습니다. 오순례에게 조카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조카분이시라고요? 그럼 왜 장례식 때는 안 오셨어요? 해외에 있어서 늦었어요. 그런데 와보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더군요. 박도진은 거실을 둘러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 집이 당신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박도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정수는 당황했어요. 유언장이 있어요. 오순례 어머님이 직접. 유언장이라고요? 그딴 종이 쪼가리를 유언장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박도진은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게 진짜 유언장이에요. 우리 고모가 진짜로 남긴 유언장 말이에요. 정순이 종이를 받아보니 정말로 유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전혀 달랐어요. 모든 재산을 조카인 박도진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해요. 제가 받은 유언장과 완전히 다른데요. 당연히 다르죠. 당신이 받은 건 가짜니까요. 박도진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가짜라니요? 변호사 인증도 받았고 증인 서명도 있는데요. 그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어디서 남의 재산에 손 대려고 그래요? 정수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조작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순례 어머님이 직접 주신 거라고요. 증거가 있어요? 우리 고모가 직접 줬다는 증거 말이에요. 박도진은 계속 정순을 몰아세웠습니다. 박만식 어르신이 증인이에요. 물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박만식이요? 그 늙은이 말은 믿을 수 없어요. 치매 기운도 있고 해서 말이 앞뒤가 안 맞거든요. 정수는 화가 났습니다. 박만식을 그렇게 말하다니요. 어르신을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멀쩡한 분이라고요. 멀쩡하다고요? 그럼 왜 우리 고모 죽기 직전에 갑자기 유언장을 바꿨겠어요? 분명히 당신이 꼬드긴 거예요. 박도진은 정순을 사기꾼 취급했습니다. 정수는 너무 억울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일 안 했어요. 정말로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당신이 무죄라는 걸 증명해 보라고요. 박도진은 휴대폰을 꺼내더니 어디선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경찰서죠? 유산 상속 사기를 신고하려고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다니요. 잠깐만요. 왜 갑자기 경찰을? 당신 같은 사기꾼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요. 1시간 후 경찰이 왔습니다. 2명의 형사가 집안을 살펴보고 정순에게 질문을 했어요. 유언장을 언제 받으셨나요? 오순례 어머님이 병원에 계실 때 받았어요. 다른 증인이 있나요? 박만식 어르신이 계세요. 형사들은 박만식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박만식은 갑자기 말을 바꿨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정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모든 걸 기억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건가요? 어르신, 분명히 기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미안해요, 정순 씨. 요즘 기억력이 많이 나빠져서요. 박만식은 정순의 눈을 피했습니다. 뭔가 협박을 받은 것 같았어요. 박도진은 또 다른 증인을 데려왔습니다. 오순례의 오랜 친구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오순례 씨가 분명히 말했어요. 재산은 모두 조카에게 남기겠다고요. 그 여자의 증언 때문에 정수는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는데 왜 마지막까지 이렇게 밟히는 걸까? 정수는 마음속으로 한탄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었어요. 결국 정수는 경찰서에서 하루 종일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수십 번 반복당했어요. 정수는 지쳐갔습니다. 정말로 조작한 적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정순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며칠 후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유언장의 진위가 밝혀질 때까지 정수는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럴 수는 없어요. 제가 어디 가서 살라는 거예요? 하지만 법원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또다시 길거리로 내몰렸어요. 짐을 꾸리면서 정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하는 거야? 정수는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갈 곳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었어요. 세상이 모두 적인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정수는 며칠 동안 여관을 전전했습니다. 가진 돈이 얼마 없어서 하루하루가 걱정이었어요. 밤에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계속 뒤척였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정수는 박만식을 만나러 갔습니다. 왜 갑자기 말을 바꿨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오순례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박만식이 나타났습니다. 어르신, 저예요. 박만식은 정순을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순 씨, 여기 왜 그러셨어요? 분명히 기억한다고 하셨잖아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만식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정순을 골목으로 끌고 갔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박도진이 협박했어요. 박만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떤 협박을요? 저를 양로원에 보내겠다고 했어요. 순례와 함께 살던 집에서도 쫓아내겠다고 하고요. 정수는 화가 났습니다. 박도진이 그런 비열한 짓을 했다니요. 그럼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안 돼요. 그러면 저도 갈 곳이 없어져요. 박만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수는 실망했지만 박만식의 처지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순 씨, 하나만 말해줄게요. 박만식은 주변을 다시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례방에 아직 못 찾은 게 있을 거예요. 뭔가요? 녹음기요.
술래가 늘 간직하던 낡은 녹음기가 있어요. 정수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어디에 있는데요? 화장대 뒤쪽을 잘 찾아보세요. 숨겨놓았을 거예요. 박만식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정수는 혼자 남아서 생각했어요. 그 녹음기에 뭔가 중요한 증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정수는 몰래 집으로 갔습니다. 박도진이 자물쇠를 바꿔놨지만 뒷문은 아직 그대로였어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순례의 방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화장대로 갔어요. 박만식이 말한 대로 화장대 뒤쪽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찾아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수는 포기하려던 순간 화장대 밑바닥에 손이 닿았습니다. 뭔가 단단한 게 만져졌어요. 테이프로 붙여놓은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떼어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로 낡은 카세트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그 녹음기구나.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안에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더니 오순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순 씨, 이 말을 들으시는 건 제가 이미 떠난 후일 거예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오순례의 목소리였어요. 우리 죄가 당신에게 너무 컸어요. 그 사람과 나는 죄를 저질렀어요. 오순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와 저는 결혼 후에도 만났어요. 몇 년 동안 그런 관계를 이어갔어요.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그들의 관계가 사실이었구나 싶었어요. 만식이는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너무 사랑해서 눈 감아줬어요.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철수 씨가 사업에 실패한 것도 사실은 저 때문이었어요. 정수는 놀라서 녹음기를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제가 철수 씨에게 투자하라고 꼬드겼거든요. 제 지인이 하는 사업이었는데 그게 사기였어요. 정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가 오순례 때문이었다니요. 그 일로 당신 가정이 무너진 걸 보고 너무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몰래 당신을 지켜봤어요. 오순례는 계속 고백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자주 그곳에 간다는 걸 알고 기다렸던 거예요. 정수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습니다. 이 재산은 당신 인생을 되돌리기 위한 우리의 속죄예요.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받아주세요. 녹음기에서 오순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정순 씨. 당신을 이렇게 만든 게 모두 제 잘못이에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정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금 뭔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오순례의 진심도 느껴졌어요. 적어도 거짓으로 친절을 베푼 건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녹음기를 들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에게 녹음기를 들려주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건 결정적인 증거네요. 형사는 즉시 박도진을 불러왔습니다. 박도진은 녹음기를 듣고 나서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음성 분석 결과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박도진의 위조 유언장이 가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유산 상속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어요. 정수는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죽어서야 사과를 받다니 그래도 고맙소. 하늘을 올려다보며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오순례와 박철수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박도진이 체포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다시 오순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지금도 오순례와 남편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변호사 김태우가 정순을 찾아왔습니다. 오순례가 생전에 의뢰했던 변호사였어요. 정순 씨, 법원에서 정식 유언 검증이 있습니다. 참석하셔야 해요. 꼭 가야 하나요? 정수는 법정에 가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네, 상속자로서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며칠 후 정수는 김태우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기자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박도진의 사기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게 된 것 같았어요. 판사가 자리에 앉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은 고 오순례 씨의 유언장 검증을 위한 자리입니다. 판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서 사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박도진의 위조 유언장과 정순이 받은 진짜 유언장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피고인 박도진은 고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가짜 유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오순례의 진짜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김태우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나 오순례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깁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이정순 씨에게 내 모든 재산을 남깁니다. 부동산, 예금, 그리고 국밥집까지 모든 것을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부분이 중요했어요. 하지만 이 재산은 단순한 상속이 아닙니다. 이정순 씨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입니다. 판사도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정순 씨의 남편 박철수 씨와 저는 잘못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로 인해 정순 씨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법정 안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더욱 죄송한 것은 박철수 씨의 사업 실패도 제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도 이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용서의 기회입니다. 김태우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부분이 유언의 핵심이었거든요. 정순 씨가 이 재산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유언장 낭독이 끝났습니다. 법정 안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판사가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상속자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정순은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할 말이 있었어요. 재판장님, 그리고 여러분.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오순례 씨의 유언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재산을 혼자 가질 생각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산의 절반을 제가 살던 마을의 노인복지관에 기부하겠습니다. 법정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이 돈은 나 혼자 쓸 게 아니에요. 나처럼 버려진 사람들에게 새 삶을 주는데 써주세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순례 씨와 제 남편이 저지른 잘못은 용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용서가 저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김태우 변호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결정을 미리 상의받지 못했거든요. 세상에는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갈 곳 없고 의지할 곳 없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그분들이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드실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정 안 사람들의 표정이 숙연해졌습니다. 기자들도 메모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오순례 씨가 말씀하신 용서의 기회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정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는 감동받은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속자의 숭고한 결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유언장의 유효성을 인정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훌륭한 결정이셨어요.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정순은 쑥스러워했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김태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순 씨, 정말 대단하세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정순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고 나니 오순례와 남편에 대한 원망도 많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법정에서 나온 정순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정순은 마음속으로 오순례에게 말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오순례가 고마워하고 있을 것 같았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정순이 살던 마을에 오순례의 정순 무료급식소라는 간판을 단 작은 건물이 들어섰어요. 예전 오순례의 국밥집보다 조금 더 큰 규모였습니다. 정순은 유산의 절반으로 이곳을 마련했고 나머지 돈으로는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었어요. 아침 7시 정순은 늘 그랬듯이 가장 먼저 급식소에 도착했습니다.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분여회에서 봉사를 나오는 분들과 몇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일했거든요. 정순 이모, 안녕하세요. 10살 정도 된 아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근처 지역아동센터에서 오는 아이들 중 하나였어요. 민호야, 오늘도 왔구나. 배고프지? 네. 이모가 끓여주는 미역국이 제일 맛있어요. 정수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정순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어려운 형편의 가족들도 종종 왔어요. 아이들도 많이 왔습니다. 정순 씨, 오늘 국이 특히 맛있네요. 단골 할아버지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드세요. 정수는 빈 그릇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모, 저희 엄마가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뒤에서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곳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정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아이들 끼니 챙기기가 힘들었는데 덕분에 든든해요. 그 여자의 말에 정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에는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간단한 게임도 했어요. 외로운 분들에게는 대화 상대가 되어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순 씨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네요. 맞아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혼자 있어서 얼마나 적적했는지 몰라요. 할머니들의 말을 들으며 정수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 하루 일을 마치고 정수는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청소하고 내일 쓸 재료들을 확인했어요. 비록 힘든 일이지만 즐거웠습니다. 통장 영원이던 그날, 내가 얻은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네. 정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절망했던 순간도 있었고 배신감에 힘들어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이해가 되었어요. 오순례와 남편의 잘못된 만남이 자신에게 큰 상처를 줬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속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지금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정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에 종이 한 장이 정순의 발밑으로 날아왔어요. 누군가 떨어뜨린 편지 같았습니다. 정순은 편지를 주워들었습니다. 봉투에 적힌 글씨가 낯익었어요. 분명히 오순례의 글씨였습니다. 이상하네. 이런 편지가 왜 여기에? 정순은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짧은 메모 같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정순 씨, 당신 덕분에 우리의 죄가 조금은 씻겼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순은 편지를 보며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편지가 지금 여기에 나타난 걸까요? 바람이 어디선가 가져온 건지 아니면 정말 오순례가 보낸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정순은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마치 오순례가 정말로 고마워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정순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어서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고마워요.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정순은 마음속으로 오순례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정순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박만식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자주 보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이 시간에? 정순 씨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요. 박만식은 힘겹게 웃었습니다. 순례가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면요. 그러게요. 어머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각자 오순례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정순 씨,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네요. 박만식이 말했습니다. 네, 이젠 정말 괜찮아요. 정수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괜찮아진 것 같았어요. 과거의 아픔도 원망도 모든 것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급식소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사랑으로 나누는 따뜻한 밥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순이 직접 문구를 정한 것이었습니다. 정순은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정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힘들지만 행복한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렇게 정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통장 잔고 영원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따뜻함을 주는 이야기로 바뀌었어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